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에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자본시장 발목 잡고 있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자본시장 밸류업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장님 그 금융산업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제 금융산업을 재편해야 되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잖아요. 예. 자본시장에 있는 우리 상장 회사들이 그 기업 가치가 본래 가치보다 크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투자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개미 투자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코로나 19 이후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첫 해 두 해에 걸쳐서 뭐 16%, 22% 이렇게 니케이 지수 올라갈 때 한국의 그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뭐 11% 떨어졌다가 한 7% 올랐다가 지금 또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불만이 많이 있죠. 예. 네. 다음 장 좀 넘겨주시죠. 다음 장. 이렇게 되는 이제 이유 중에 그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그 특히 이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처럼 그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같은 신산업 한다고 해서 주주들이 많이 투자를 해줬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그 성장을 할 신산업들은 또 자회사로 물적 분할해서 별도 상장하는 바람에 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그때 그 뭐 금융 감독 당국이 그걸 막지는 못했죠. 네, 아마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지도 못했고 예, 또 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이걸 또 막지도 않았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이제 두산밥켓이라는 아주 건실한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1년에 영업이익도 1조 이상 내고 뭐 배당도 뭐 800억 뭐 이렇게 이제 에너빌리티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아주 귀중한 자산인 셈인데 그래서 이걸 팔 거면은 그냥 시중에 시가로 팔아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근엔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두산그룹 계열사인 적자회사인 로보틱스하고 뭐 그 포괄적 주식 교환하고 뭐 합병하겠다 이런 거 발표된 적 있었죠. 예. 뭐 팔면 한 7, 8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합병해 버리니까 한 1조 6천억밖에 안 돼 가지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지금 볼 상황인데 지금 뭐 요거는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좀 막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못하고 있죠. 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사회나 뭐 두산 밖에 이사회에서 이걸 막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죠. 예, 뭐 형태는 조금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바꾸겠다고 발표를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신성통상과 같이 새로 그 기업을 인수한 대주주가 멀쩡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상장 폐지시킨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주식이 다 휴직 조각돼서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 이걸 금융당국에서 막지는 못했죠. 자, 쭉 넘겨주세요. 네, 실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주주들의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막지도 못하고 내부에 있는 이사회도 이제 이걸 견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막지는 못했는데 사후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그 주주들에게 부여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결국은 그 성장할 신산업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물적 교환이 된다는 이슈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회사의 주식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떨어진 상태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그런 주주의 피해를 입히는 물적 분할 자체를 이제 이사회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장치로서 이사한테 어떤 충실 의무를 주주한테도 책임을 묻게 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장치들은 아직 안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네, 제도적으로 뭐 그런 장치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장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사건도 지금 증권거래에서 한 3차례 반려시켜가지고 좀 막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인적 분할로 바꾸겠다는 그랬는데 여전히 합병 이슈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합병해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당국이나 이사회에서 막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네, 진행 다음 문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업 내부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사회 같은 이사회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였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에 회사법 2번이나 법 개정도 했었죠. 그런 거 알고 계세요? 회사법 개정하고 그런 것은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지배 구조 개선하고 그다음에 하나 그런 코드 만들고 가이드라인 만들고 이랬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회 독립성들을 이제 강화하고 이런 장 장치들을 만들고 한 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의 금융감독원장도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뭐 개정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근데 한독수 국무총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뭐 대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금융위원회 입장 뭡니까? 지금 금융위원장은 보니까는 9월 달에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뭐 어떻게 결론을 낼지 논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떤 입법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금융위 입장은? 지금 말씀 주신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일반 주주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개선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상법의 충실 의무 이런 부분은 그거는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예, 저는 뭐 예. 오늘 점심 전에 하실 분이 지금 박스에 있어요. 어? 그러면 질문 답변까지 마무리하세요. 예. 1분 더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금융 감독 당국의 입장이 금감원장은 지배구조 개선해 가지고 자본시장 밸류업 하겠다 그러고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명확치가 않잖아요. 신호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자본시장들이 흔들흔들거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산 그러면 이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하고 로보틱스의 합병들을 막겠다. 금융당국이.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신호를 정확히 줘야지 한국의 이제 자본시장들은 이런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개선이 돼가지고 밸류업이 제대로 되겠다. 그러면 해외로 나갔던 개미투자도 돌아오고 다시 투자가 돼서 밸류업이 되는 건데 금융당국 감독당 자체부터가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고 두산 로보티스 사건, 두산 밥객 사건을 막겠다는 건지 이런 게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런 불치게 이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합병이나 물적 분할 구체적인 사례 말씀드린 그 제도 개선할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두산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주들한테 설명을 하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주는 거고 자, 마무리하세요. 금융위원장 답변 그거는 간단하게 계속 하세요. 지금 정정신고서를 자.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질의해. 예. 2분만 쓰겠습니다. 자, 김종용 은행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문제가 이제 국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 상당히 이제 인권 침해 문제로 좀 비난받는 문제가 있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해주세요. 자, 우리은행이 캄보디아에 가서 빈민구제 은행인 월드 비전이 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해당되는 비전 펀드 인수한 적 있죠? 이제 비전 펀드 인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상업은행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운행을 한 것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현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존에는 이게 마이크로 크레딧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빈민 구제 차원에서의 대출을 해준 건데 그거를 이제 다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다른 사채들을 쓰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조사를 나갔던 우리 국내의 공익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새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빚을 못 갚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농지를 매각해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는 한 연 120%나 되는 그런 고리사채를 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존의 대출을 이제 갚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이제 우리은행이 캄보디아에 와서 빈민구제은행을 인수를 해서 오히려 고리사채 영업을 하는 셈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의원님께 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한겨레 20일에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농민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이런 영업들을 해서 그 빚을 못 갚으면 농지를 매각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지를 잃게 하고 이런 문제가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시는 사실이죠? 네,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혹은 약탈적 금융의 금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외 현지에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네, 의원님만 명심하고 자, 다음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누구시죠? 손 들으신 우리 민병대 의원님. 하십시오. 뭐 재보충 질의할 때 3분하고 합쳐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보충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재보충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내십시오. 합쳐서 뭐 6분 자, 하도록 6분 드리시고 이제 오늘 안 하시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장님이 묻겠습니다. 예. 그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해온 건 알고 계시죠? 예. 작년 이제 8월에도 가계부채가 이미 성장 잠재력을 이제 저해할 수준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GDP 대비 80%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 이런 하나의 목표도 제시했어요. 한국은행 예. 총재가. 근데 1년 사이에 오히려 더 늘어났죠. 가계부채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8월 달에 정책금융을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면 대출이 늘어나는 그런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다. 이렇게까지 또 그 따끔하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이죠. 금융 그 관리를 해야 되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계부채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디레버리징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적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죠. 한국은행의 입장은 정확한 거죠. 가계부채를 계속 축소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국은행 입장이 그런 거냐고. 한국은행 입장이 그렇고 예, 그 그다음, GDP 예.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 3년 동안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절대 규모야 늘고 있지만 이제 통계 방식을 예, 이제 바꿔서 있지. 가계부채 전체적인 규모들은 지금 더 늘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금감원장도 최근에 그 넘겨주시죠. 금감원장도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반등하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무리한 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은행권들을 소집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금감원의 입장도 가계부채를 관리를 잘해서 축소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뭐냐 이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 입장에 과연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하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좀 또 적절하게 가계부채를 늘려서 뭐 주택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계속 불분명하니까 이제 여러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023년에 특례보금자론이 있었는데 그건 뭐 현재 금융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거지만 한 41조 정도 풀렸죠? 작년 한 해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금융으로 41조가 풀린다는 건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풀린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게 65%가 한 27조 정도가 신규 주택 구매하는 데 쓰인 거죠. 주택 경기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10월에 중단을 했었죠. 특례보금자론 문제점이 인정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6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위가 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는 그 허그에서 신생아 대출이라는 것들이 또 많이 풀려가지고 늘어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이제 9월 6일 날 4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늘리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적이 있죠? 예. 예. 근데 지적은 하셨는데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정책금융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제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 절대량을 줄이면 그거는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것도 결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가겠다. 그거를 목표로 삼는 것이 그러니까 GDP가 뭐 그렇게 그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출 팔쪽을 좀 잔액을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라고 하면 그건 영향이 너무 큽니다. 8쪽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7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을 갖다 9월로 연기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9월 달 가면 스트레스 DSR이 돼 가지고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8월에 빨리 대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심리를 자극하면서 8월에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거는 뭐 인정을 하시죠? 8월에 가계부채가 급등했던 거에 영향을 대해서는. 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걸 연기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한 일주일 앞두고 연기를 했는데 금융위원회 자체적인 판단으로 연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 기재부나 뭐 대통령실에서 뭐 필요성에 의해서 연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연기하게 됐습니까? 그 관계되는 부처와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결정해서 했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제가 그때는 일주일 전에 갑자기 급하게 연기를 했는데 그때는 왜 제가 갑자기 급하게 금융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협의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기재부 차관으로 있을 때 제가 그 이거를 깊이 관여를 안 했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뭐 기재부나 이런 다른 부처의 요 협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뭐 누가 제기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의 발언에서는 부채 절대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연계해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것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가계부채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필요하게 되면 뭐 적정하게 또 가계부채를 풀어가지고 경기부양도 하겠다. 아니 뭐 이런 그런 뜻은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계부채 관리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목표라는 것이 예, 그럼 그- 그거 관련해 또 묻겠습니다. 예.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예. 한국은행 총재는 GDP 대비 80%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금융위원장 얘기대로 계속해서 GDP 증가율만큼 가계부채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80%까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경상성장률보다 증가율을 낮추면 그게 낮추는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비율은 내려갑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통화신용정책법으로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고를 했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소비와 성장을 네. 제약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과 계속 금감원이 가계부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만 계속 금융들을 엄격히 안 지키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자, 마무리해 위원님 주십시오. 사실 예. 마무리하시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와서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을 예.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와서 그 2단계 스트레스 DS를 할 때 좀 요건을 수도권에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은행들 차원에서도 그 연간의 계획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저기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철저히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금융위가 뭐 그런 부분에서 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시고 우리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준비를 못하고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